자, 오늘은 광전 소자, 발광 다이오드의 소신호 모델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발광 다이오드의 레이트 방정식입니다. 이 레이트 방정식이라는 것은 캐리어의 밀도와 광자의 밀도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보고 그것이 갖는 물리적 의미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LED의 응용 분야는 조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광통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뭐 내부 양자 효율이라든가 외부 양자 효율, 그리고 헤테로 접합을 통해서 발광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통신에 이용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LED에 전류를 주입하면 활성층 내에서 캐리어가 형성이 됩니다. 전자와 양공이 만나서 포톤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주입하는 전류에 대해서 캐리어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리어들이 재결합하면서 광자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의 농도, 광자의 농도 관계를 다루는 방정식을 레이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단위 시간당, 단위 최적당 활성층 내에서 변화하는 캐리어의 수, 즉 캐리어의 시간적 변화율이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류를 주입하니까 캐리어가 늘어나겠죠. 캐리어가 늘어나는 증가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캐리어가 감소하는 분이 있겠죠. 자, 캐리어의 감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결합이 되겠습니다. 전자와 양공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다시 재결합하면서 소멸되는, 그래서 캐리어의 시간적 변화율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N은 캐리어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캐리어의 농도의 시간적 변화율, 그것은 주입하는 전류를 단위 전해량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농도니까 이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최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활성층에. 그래야지만 단위 시간당, 단위 최적당 활성층 내에서 변화하는 캐리어 수가 얻어지겠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캐리어의 감소분은 캐리어의 재결합이니까 캐리어의 형성된 농도를 전자와 양공의 재결합하는 시간, 타우 EH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나눠준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각각 기호에 대한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광자의 시간적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ds, dt로 표현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광자의 증가분 마이너스 광자의 감소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광자의 증가분은 뭐죠? 광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광자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캐리어가 재결합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바로 캐리어의 재결합, 그것이 광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항이 요게 광자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광자의 감소분. 이 광자의 감소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이렇게 LED의 일부분을 그림을 띄워왔습니다. 요게 활성층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리고 위아래로 클레드층이라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여기는 N타입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양공이 주입되고 전자가 주입돼서 이렇게 재결합을 하면서 광자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빛이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죠. 왜냐하면 굴절률이 여기가 작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웨이브 가이드처럼 빛이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갇혀서 계속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렇게 이동하는 빛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자는 계속
증폭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자연 미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 빛이 다시 여기 계면에서 반사가 되지만 일부는 밖으로 나오겠죠. 자, 광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광자의 감소분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형성된 광자가 활성층 내에서 있던 광자가, 즉 밖으로 공기로 나오는 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자의 라이프 타임은 이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즉 여기서 빛이 꽝 하고 발광이 되면 광자는 바로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을 일단 광자가 소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광자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리어의 재결합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광자의 농도, 이 안에서 생기는 광자의 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광자의 재결합 시간, 이것은 밖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이트 방정식은 일종의 소신호 모델에서 그 내용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소신호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많이 다루었죠. 자, 이런 LED에 I0라고 하는 이렇게 DC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여기에 교류 전압, 아주 작은 교류 전압을 이렇게 같이 첨가를 하는 거죠. 교류이기 때문에 유상이 계속 변할 겁니다. 이렇게 진폭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동하면서 파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AC는 DC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진폭이 매우 작죠. 이러한 아주 작은 미소 전압을 DC 전압에 첨가해서 이렇게 인가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T, IT, ST를 직류 성분, 교류 성분으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0는 직류 성분이 되겠죠. 거기에 요 스몰 n은 교류 성분이 되겠습니다. 즉 진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DNDT를 앞에서 이렇게 구했죠. 여기에 각각 I, N에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 직류 성분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항 여기 항들을 다 무시를 하고 QV분의 I0 그 다음에 타우 EH분의 N0가 0이 되는 겁니다. 직류 성분이기 때문에 DNDT의 즉 시간적 변화율은 없습니다. 교류는 얘기가 틀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광자에 대한 시간적 변화율도 직류 성분만 고려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0와 I0의 관계, N0와 S0의 관계를 구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자 S0는 이 N0를 다시 요거를 대입하면 타우 EH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QV분의 타우 pH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0와 I0는 모두 1차 함수 관계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0도 마찬가지겠죠? 주입하는 DC 전류 대비해서 N0와 S0는 전부 1차 함수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울기가 이 앞이 되겠는데요. 기울기가 이쪽이 더 크겠죠. 왜냐면 타우 EH가 더 크기 때문에 타우 pH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여기는 기울기가 조금 누워있는 이러한 1차 함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I0 즉 우리 DC 성분 전류를 주입하면 캐리어 밀도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광자는 동일한 기울기를 갖고 증가하지 않죠. 더 증가하는 게 더 증가율이 더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바로 타우 pH 때문에 그럽니다. 광자의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자, 캐리어가 만들어지면 재결합하고 광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광자는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캐리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광자들은 형성이 되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성되는 U를 보면 이 캐리어의 생성이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광자들은 생성과 동시에 짧은 라이프 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바로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류 성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류도 증류 때와 똑같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류만 고려하니까 I0, N0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고 2의 J오메가 T 약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N과 I를 분리해서 쓰고요.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교류 성분 I에 대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광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교류 성분의 전류가 되고 그 교류 성분에 의해서 얻어진 이 광자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분의 S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즉 이 주입하는 교류 전류 대비해서 광자가 얼마나 만들어지는가 그 비율을 구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직류 성분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 복소항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소항이 생겼다는 것은 이 입력하는 교류 전류에 대해서 광자는 위상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겠죠? 예, 광재 위상이 변한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변조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변조도는 이 I분의 S의 절대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여기다가 켤레복소수를 곱해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요 J항, 이 복소수항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타우 pH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요 항을 무시하면 여기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변조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각속도 또는 각 주파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2파이F로 치환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조도와 주파수와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가 매우 커진다 그러면 주파수가 매우 커지면 M은 제로에 접근하겠죠. 여기가 무한대가 되니까 M은 제로. 자, 주파수가 매우 크면 M이 0이다.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변조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변조라는 것은 뭔가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 신호파에 대해서 우리가 진폭이나 주파수, 위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광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에 맞춰서 주파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정보를 더 좀 빨리 보내고 싶다 그러면 주파수를 높게 해야 되겠죠. 주파수를 변조시킵니다. 어떻게? 더 하이 프리퀀시로 변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빠른 스피드로 정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변조라는 것은 전송파에 정보를 탑재시키는 것에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변조해서 더 빠르게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얘기는 주파수를 매우 높게 변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조도가 0이라는 것은 변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파수를 매우 크게 변조할 수 없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변조에는 어떤 한계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주파수를 예를 든다면 주파수를 변조해서 더 빨리 전송 스피드를 올리고 싶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계점까지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과 F와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곡선 모양을 갖습니다. 자, 가로축은 주파수가 되고요. 자, 세로축은 어떤 특정 주파수,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전송 주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0일 때의 B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F가 0일 때는 1이 되겠죠.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다가 주파수가 점점 커집니다. 자, 변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변조 가능한데 딱 요 지점, 루트 2분의 1이 되는 요 지점을 우리는 임계 주파수 또는 차단 주파수, 그 다음에 영어로는 컷오프 프리퀀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걸 임계 주파수로 정의하는데요. 임계 주파수의 정의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F 대신 FC로 놓고요. 자, 이 변조도의 값이 루트 2분의 1일 때.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요게 얻어집니다. FC, 임계 주파수는 2파이 타우 EH분의 1.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변조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가 됩니다.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의 주파수까지는 변조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계 주파수의 변수항을 보면 타우 EH죠. 즉 캐리어의 체결합 시간, 캐리어의 라이프타임의 역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타우 EH는 어떤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물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빨리 이제 줄일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 마이크로 세크를 갖습니다. 따라서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가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를 가지고 광통신을 할 때 전송 스피드는 우리가 메가헤르츠로 제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메가헤르츠 통신을 사용 안 하죠. 기가헤르츠까지 왔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가헤르츠의 시대가 있었죠. 그때 바로 이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메가헤르츠라는 것은 바로 요 캐리어의 재결합 시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한계 주파수, 임계 주파수가 메가헤르츠로 제한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통신의 전송 스피드, 이것은 응답 속도가 되겠죠. 이거는 캐리어의 라이프타임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전송 스피드는 메가헤르츠가 되고, 우리가 직접 변조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메가헤르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주파수, 이 한계 주파수는 요 캐리어의 라이프타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상의 빛은 보낼 수 없다. 변조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위상이 90도가 틀어집니다. 즉 한계 주파수에서의 위상 틀어짐은 90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때 광자의 진폭이 최대였죠. 밀도가 최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주파수를 변조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낮아졌죠. 그 다음에 더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 완전 0으로 갔죠. 제로로 갔죠. 이렇게 위상이 변하고, 그래서 90도가 틀어지는 그 지점을 우리 한계 주파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이상의 빛은 위상 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전송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발광 다이오드에서 한계 주파수의 정의, 그리고 전송 스피드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분야,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광통신용 레이저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서적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최소한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